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보였죠.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만 4% 급등했을 정도로 한 1년여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한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사실 매물 압박이 어느 정도 느껴졌을 수도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분위기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우지수 강보합 4659선에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이었습니다. 17631선, S&P 500 역시 0.2%의 상승 5554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숫자를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이 매물대가 좀 중요한 매물대라고 하더라고요. 나스닥 17600선 그리고 S&P 500 5550선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1.4%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그저 그랬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주 동안 놓고 보면 거의 20% 올랐거든요. 참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지지난주가 정말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124달러까지 올라온 구간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모든 반도체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1.8%의 약세를 보인 구간이 있어서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강세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강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난 한 주를 좀 정리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타뷰티 워렌 버핏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죠. 3.1% 상승하면서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정책 금리와 어떤 경기보다 정책 이슈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한 한 주가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체크 포인트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한 주 내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영향이 큰 한 주였고요. 물가 지표부터 해서 경기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금요일에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월화수목 올랐으면 금요일에는 사실 좀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건설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이런 부분들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급감하면서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여전히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리 압박이 있고, 최근에 저 또 전세 대출 금리 올라간다고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아직 집 사고 그리고 집 짓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활발하게 이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의 근간은 역시나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꺼질 뻔했던 분위기를 올려주면서 5개월여 만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한번 바짝 끌어올렸다는 건 다시 한번 그 소매 판매 지표를 떠올리게 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한 달짜리 단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이 우려를 덜어내는 데는 한 몫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날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가 이거 3분기 GDP 전망치죠. 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 3% 가까이를 유지하다가 2%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는 아닐지라도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 아래쪽인 건 아직까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2.9라는 숫자 자체가 약간 좀 높았고요. 2%만 성장해도 사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시장을 방해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2%를 하회하면서 1%대 혹은 1%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그림자를 얘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 뭐 완전히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의 5,550 그리고 나스닥 17,600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 최근에 계속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섹터별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이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4% S&P 500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인 5,670선까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매물 저항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5,550선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해준다면 5,670선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매물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여기에 갇혀 있었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걸 소매 판매 지표로 인해서 한 번에 뛰어넘었잖아요. 이걸 뛰어넘은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S&P 500은 크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스닥은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17,600선에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빽빽하게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 레벨업을 하면 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S&P 500에 비해서는 부담감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기술주로 몰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 주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넘겨주려나? 라는 생각까지 좀 행복회로 돌린 거긴 한데 가능하기는 하겠죠. 일단 지금은 어찌됐든 이 저항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게 되는지 이번 주에는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번 주의 향방 월요일 개장 이후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은 그냥 뉴스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일정이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 야 이제는 또 이제 대통령이 좀 뒤에 있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는 사실상 대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관식, 뭐 대통령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후보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로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들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약가 인하를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25,000달러를 제공해 준대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와, 그 정도면은 부럽네요. 약간 그런 그 생각도 들고요. 물론 미국의 집값이 훨씬 비싸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 연간 6,000달러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법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수를 또 어디서 확보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 쏟아내는 건 뭐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면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해리스 트레이드 일어날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 갖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 계속 저희가 보면서 일본 시장을 좀 많이 봤잖아요. 이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임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어떤 정치 지형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그대로 자민당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일본은 계속 뭐 일당으로 거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에는 혹시 영향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 그리고 또 뭐 중동에 지금 블링컨 장관이 또 날아갔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휴전, 하마스와의 휴전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해리스 그리고 일본, 중동까지 한번 잘 엮어서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특징주 핀비즈 테이블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보통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색깔을 좀 잡아드리곤 하는데 특별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보시다시피 주도주 탐색전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퀄컴, 브로드컴도 역시나 약세를 보였고요. 혼조세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구글의 강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약세, 일라이릴리의 약세까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은행주 그리고 통신주, 건설주 이쪽에서 약진이 좀 나타났고요. 월마트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죠. 그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진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은 역시나 엔비디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한 주 동안 무려 18%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최고의 주간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아무래도 AI 거품론을 깨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다음 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8월 28일이고요.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어느덧 다음 주까지 이 안에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사상 최고가 도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 흐름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나갈지 엔비디아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더 많이가 큰 폭이라기보다 큰 폭도 큰 폭이지만 연일 상승세 보시는 것처럼 무려 8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죠. 웨드부시에서는 아이폰 16으로 인해서 보통 15이 8천만 대 팔렸대요. 초반에. 근데 아이폰 16은 AI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9천만 대 정도 그리고 한 4년 동안 아이폰을 교체하지 않은 사람들이 3억 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기다렸으면 AI 붙어서 신제품 나온다? 바꿀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 대 정도는 아마 교체 주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구글 AI 또 폰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그 흐름을 뒷받침해줬죠. 과연 애플의 아이폰 다음 달에 공개가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일단 주가는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테슬라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테슬라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목표가를 120달러로 하향했는데요. 지금 220달러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120달러면 표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77%였는데 지금 미국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경쟁도 심해지고 중국 시장도 더 경쟁이 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테슬라가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간밤에 금요일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여기를 잘 뚫어내는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정은종 캐스터와 함께 원자재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 9.3원 내린 1,35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주간 거래 종가로는 1,357원이었는데요. 거래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면서 야간 거래에서만 6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 7월 미국 주택 지표 추락과 함께 그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 속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는 102선까지 떨어졌고요. 아시아 통화 강세와 함께 원화 가치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주택 관련 데이터가 나쁘리라는 건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결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8%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전 거래일에 급등했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오히려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음 FOMC까지는 약 한 달 정도만 남았는데 향후 데이터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 채권 시장은 현재 레벨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요. 2%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눌렀는데요. 현재 유가에서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모두 공존하는 만큼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록 이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대체자인 금값이 상승했고요. 은도 함께 상승하고 구리는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